사람을 돌본다는 건 그 사람의 편이 되어준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요양보호사가 뭐하는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밥을 차리고 약을 챙기는 일이 전부가 아니죠. 아픈 몸보다 더 시린 마음을 알아채는 일, 그게 돌봄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한 어르신의 곁을 10년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가늠이 되시나요? 계절이 10번 바뀌는 동안 저는 매일 같은 현관문 앞에 섰었죠. 그 문 너머에서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억울한 누명이었어요. 하루아침에 도둑이 되었죠. 변명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저에게 바로 그런 순간이 찾아온 거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10손가락이 전부 저를 가리키고 있었죠. 어제까지 웃으며 인사하던 사람들이 눈을 피했어요.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캄캄했는지 살면서 그렇게 무릎이 꺾인 적은 없었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운 날들이었죠. 그래도 저는 단 한 사람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등을 돌린 그 가운데에서 저는 그 손을 더 꽉 쥐었죠. 세상이 통째로 저를 밀어내도 그 손만큼은 놓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손을 놓지 않았기에 저는 생각지도 못한 큰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이었냐고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허리가 쑤시고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이불 속에서 몸을 일으키는 데만 한참이 걸렸죠. 그래도 누워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옷을 챙겨 입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한번 갈아타면 어르신 댁 앞에 도착하죠. 출퇴근만 왕복 2시간이었지만 단 하루도 늦은 적이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 제가 왔다는 것을 알리고 현관 비밀번호를 찍었어요. 문이 열리자 어르신이 거실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유, 왔어? 오늘도 이렇게 일찍 왔어. 밥은 먹고 왔어? 주름 가득한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지더라고요. 어르신이 두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마디마디 굵은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혈압부터 재드릴게요. 또 재? 어제도 쟀잖아. 매일 재야 안심이 되죠. 팔 좀 걷어주세요. 혈압을 재고 약을 챙겨드린 뒤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르신이 드시는 동안 옆에 앉아 반찬을 덜어드리는 게 저의 아침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어르신과 팔짱을 꼈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웠죠. 어르신이 제 팔을 꼭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실 때면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싶었어요. 그때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어르신에게 잠깐이요 하고 벤치 뒤로 자리를 피했죠.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었을 때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한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표정을 고쳐짓고 어르신에게 돌아갔어요.
무슨 전화야?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니에요, 어머님. 별거 아닌 전화였어요. 우리 한 바퀴 더 돌까요? 웃어 보였습니다. 잘 웃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어르신 앞에서만큼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점심 반찬을 하나하나 준비했어요.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이는 동안 아까 그 전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래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버스 안에서 가계부를 꺼냈어요. 빠듯한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아무리 들여다봐도 넉넉해질 구석이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 일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놓으면 안 되는 이유가 저에게는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어르신의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을 때 현관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어요. 처음엔 어르신의 오라버니가 오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문이 열리더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낯선 건 아니었어요. 어르신의 장남이었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명절에나 잠깐 얼굴을 비추던 분이었으니까요. 설이나 추석에 오셔도 1시간을 채 머물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안방에서 쉬고 계세요. 장남이 안방으로 들어가 어르신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요즘 몸은 좀 어때요? 식사는 잘 하시고? 아유, 웬일이야? 네가 다 오고. 아들이 어머니 집에 오는 게 뭐 이상해요. 형식적인 안부를 마친 장남이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거실을 살피고 부엌을 지나 작은 방까지 한 바퀴 돌더라고요. 그 눈빛이 뭔가를 점검하는 것 같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장남이 이틀에 한 번꼴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반찬이에요? 너무 짠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혈압 환자인 거 알면서 이렇게 짜게 해요? 어머님 입맛에 맞춰서 간을 한 건데요. 어머니 입맛이 아니라 건강에 맞춰야지. 영양 균형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다음 날에는 거실 구석구석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먼지를 확인했어요. 여기 좀 봐요. 이게 청소를 한 거예요. 먼지가 이만큼 쌓여 있잖아요. 너무 대충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어르신의 목욕 시간이 너무 늦다고 지적했죠. 약 복용 방식도 자기가 알아본 것과 다르다며 하나하나 부정했습니다. 10년간 단 한 번도 관심을 보이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어르신 생신에 전화 한 통 없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면서 이런 경우를 겪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억울한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요. 하지만 보호자였어요. 어르신의 아들이었죠. 아무리 부당해도 정면으로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이 일을 놓치면 안 되는 제 사정이 발목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재우가 그만 좀 해. 수복 씨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괜히 트집을 잡니? 어머니는 모르시니까 그래요. 제가 보기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뭘 몰라. 10년을 봐온 사람인데 내가 더 잘 알아. 어머니가 너무 정에 약하신 거예요. 저는 전문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확인하는 겁니다. 어르신이 말려도 장남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저는 입술을 꾹 깨물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르신의 점심 식사를 준비하며 식탁에 수저를 놓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어르신의 오라버니가 서 계셨어요. 같은 동네에 사시면서 여동생 걱정에 자주 들르시는 분이었죠. 이분도 연세가 있으셨지만 여동생을 챙기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깊으셨습니다. 복순이 밥은 먹었어? 오늘은 좀 어떠냐? 또 왔어? 걱정도 팔자야. 내가 안 오면 누가 널 보러 오냐? 자식들은 바쁘다고 코빼기도 안 비추는데. 오라버니가 제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수복씨, 항상 고맙습니다. 아니, 내 동생이 이렇게 돌봐줘서 내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거야. 아이고 어르신,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한 건데요. 오라버니가 오시면 저는 식사를 한 상 더 차려드리곤 했었어요. 남매분이 마주 앉아 밥을 드시는 모습을 볼 때면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거든요. 부엌으로 돌아서는데 현관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어요. 장남이었습니다. 삼촌 오셨어요? 오랜만이에요. 그래, 최욱이 너 요즘 자주 오나 보더라. 당연하죠. 아들인데요. 장남이 반갑게 인사를 마치더니 식탁 위를 훑어보았어요. 그 눈빛이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삼촌, 이것 좀 보세요. 반찬이 이게 뭡니까? 나물 3가지에 국 하나가 전부예요. 어머니 영양 관리가 이래가지고 건강하실 수 있겠어요? 삼촌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살면서 이렇게 속이 뒤집히는 순간이 있으실 거예요. 10년을 성실하게 해온 사람 앞에서 그렇게 대놓고 면박을 주다니요. 솔직히 이 정도면 관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삼촌도 좀 봐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더 이상 참기만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목소리만은 차분하게 눌렀어요. 재욱 씨, 잠깐 저쪽 방에서 말씀 좀 나눌까요? 작은 방으로 장남을 불렀어요. 가방에서 두툼한 노트 한 권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한 어머님 식단이에요. 아침에 뭘 드셨고 점심에 뭘 드셨는지 혈압, 체중, 그날의 컨디션까지 전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저 그렇게 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장남의 눈이 커졌어요. 빼곡하게 적힌 글씨를 보며 한 장을 넘기더니 입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뒤따라 들어오신 오라버니가 노트를 받아 들으셨어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시더니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수복씨, 이걸 10년을 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자식도 못할 일을 했구만. 정말 고맙습니다. 오라버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 장남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재우가, 네가 이걸 보고 아직도 할 말이 있냐? 남이 10년을 이렇게 해왔는데 정작 아들이라는 놈은 뭐랬어? 명절에 얼굴 한번 비추는 게 네가 한 전부잖아. 그러고도 트집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라. 장남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물기를 몇 번, 끝내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오라버니가 흐뭇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돌아가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장남 부부와의 갈등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었어요. 며칠 뒤 어르신을 작은 방에 눕혀드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이불을 턱까지 올려드리니 어르신이 금세 눈을 감으셨어요. 편안한 숨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곁에 앉아 있다가 살며시 일어났죠. 부엌으로 나와 설거지를 하려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였어요.
평소에는 장남과 함께 오던 사람이 혼자 들어오니 묘한 느낌이 들었죠. 며느리가 신발을 벗으며 저를 쳐다보더니 부엌 쪽으로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해요. 부엌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며느리가 싱크대에 기대 서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수복 씨, 그만두세요.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할게요. 청소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저희 기준에는 하나도 안 맞아요. 전부 다 마음에 안 듭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 갑자기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바꾸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전부 다요? 업체에 연락해서 사람을 바꾸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어머님이 가만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복 씨가 알아서 그만두시는 게 서로 좋지 않겠어요? 깔끔하게 정리하자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억울한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런 일을 겪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나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막막함이 어떤 건지요. 그때였습니다. 작은 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주무시고 있던 줄 알았던 어르신이 부엌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어르신의 눈이 매서웠어요. 그 작은 체구에서 나온다고 믿기 어려운 기세였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수복 씨 아니면 누가 나를 이렇게 맞춰서 보살펴? 1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나 찾아준 사람한테 갑자기 나가라니? 네가 무슨 권리로? 네가 그 10년 동안 내 밥 한 번이라도 차려줬냐? 약 한 번이라도 챙겨줬어? 어머님, 그게 아니라. 됐어. 더 듣기 싫으니까 그만해라. 다시는 이런 소리 입 밖에 꺼내지 마. 며느리가 어르신의 기세에 눌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며느리가 서둘러 현관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어르신의 어깨가 축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에 기세가 무색하게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죠. 어르신이 저에게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수복 씨, 미안해요. 며느리가 못된 소리를 해서. 내가 살아있는 한 어디 가지 마요. 내 곁에 있어줘요. 어머님, 사과하실 거 없어요. 저 아무 데도 안 가요. 걱정 마세요. 어르신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잡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어르신의 정기 진료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어르신을 단정히 준비시켜드리고 천천히 부축해 병원으로 향했어요. 어르신이 제 팔을 잡고 한 걸음씩 걸으시는 동안 저는 오늘 진료에서 꼭 혈당 수치를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죠. 병원에 도착해 접수 창구에 진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예약이 이틀 전 날짜로 변경되어 있어서 이미 지나간 상태예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는 변경된 적이 없어요. 원래 오늘이 진료일이에요. 잠시만요. 기록 확인해 볼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보호자분이 직접 전화로 날짜 변경하셨네요. 박재웅 님이 전화 주신 걸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장남이 진료 날짜를 바꿔놓고 저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거였어요. 제 등 뒤에서 이런 일을 꾸미고 있었다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오늘 진료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대기자가 많아서 한참 기다리셔야 하는데요.
어르신이 오래 앉아 계시기 어려운 분이셨어요. 다리도 안 좋으시고 허리도 편치 않으신 분을 몇 시간씩 기다리게 할 수는 없었죠. 결국 예약을 다시 잡고 병원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찮아, 수복 씨. 다음에 오면 되지 뭐.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미리 확인을 못했네요. 네 잘못이 아니잖아. 왜 네가 미안해해? 어르신이 웃으며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의도가 있는 행동이었죠. 어르신을 부축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전화기가 울렸어요. 기관 담당자였습니다. 정수복 선생님, 보호자분께서 민원을 넣으셨어요. 관리 소홀로 어머님 정기진료를 빠뜨렸다는 내용인데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존 일정대로 움직였어요. 진료 날짜가 변경된 걸 보호자분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진료를 놓친 건 사실이잖아요. 보호자와의 소통도 요양보호사의 의무 범위에 포함되거든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진료를 놓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게 누구의 잘못이든 결과만 놓고 보면 저의 실수가 되는 거였어요. 그때의 그 답답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관에서 공식 경고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경고 한 건이 기록에 남았어요. 손에 쥐고 있던 통보서가 구겨질 만큼 주먹을 꽉 쥐었지만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기관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정수복 선생님, 보호자분께 확인을 했는데요. 진료 일정 변경 건을 선생님한테 전화로 분명히 알렸다고 하시네요.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보호자분은 확실히 알렸다고 하시고 선생님은 못 받았다고 하시고 이러면 저희도 판단이 어렵습니다. 소명 자료가 있으시면 직접 가져와 주세요. 전화를 끊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사실 저는 준비를 해두고 있었어요. 장남이 이틀에 한 번씩 나타나서 트집을 잡기 시작했을 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거든요. 10년간 코빼기도 안 비추던 사람이 갑자기 저러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때부터 장남과의 모든 통화를 녹음해 두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 하나 배우는 게 있어요. 말로는 증명이 안 되는 것도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음 날 기관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담당자 앞에 앉아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소명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보호자분과의 통화를 전부 녹음해뒀어요. 전부요? 네, 한 건도 빠짐없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들어보시겠어요? 담당자의 눈이 커졌어요. 녹음 파일을 하나씩 재생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런데 네 번째 파일에서 담당자의 눈이 멈췄어요. 장남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수요일 진료죠? 꼭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가세요. 절대 빠뜨리면 안 됩니다. 저한테 기존 일정대로 수요일에 가라고 직접 말해놓고 뒤에서는 날짜를 이틀 앞으로 바꿔버린 거였어요. 이후 다른 통화 녹음을 전부 들은 담당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호자분이 직접 수요일에 가라고 하셨는데 본인이 날짜를 변경한 거네요. 네, 변경 전 원래 진료일이 수요일이 맞기도 했고요. 담당자가 즉시 장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스피커폰으로 전환된 통화에서 장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호자님, 요양보호사 선생님과의 통화가 전부 녹음되어 있는데요. 진료 일정 변경을 알렸다는 통화가 하나도 확인이 안 됩니다.
그게 분명히 말한 것 같은데, 전화를 하려다가 깜빡한 건가?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궁색한 변명이었어요. 담당자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는 것이 보였습니다. 선생님, 경고 조치 즉시 취소하겠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관 사무실을 나섰어요. 바깥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크게 한번 숨을 들이쉬고 어르신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오늘은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끓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어르신 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 있었어요. 싱크대 위에는 장을 본 듯한 비닐봉지가 가득 놓여 있었죠. 이번에는 아주 작정을 하고 찾아온 거였어요. 수복 씨, 잘 왔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부터 제가 어머님을 직접 보살피려고요. 원래 며느리가 하는 게 맞잖아요.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 가족이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수복 씨도 편하게 다른 자리 알아보시면 되고요. 방법을 바꾼 거였어요. 얼마 전까지 저한테 그냥 나가라고 하더니 그게 안 통하니까 이번에는 직접 하겠다고 나선 거였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안 되니 다른 방법을 꺼내든 거였죠. 그때 거실에서 어르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영지야, 그 소리 또 하는 거야? 됐어. 안 해도 돼. 어머님, 제가 진심으로 모시고 싶어서 그래요. 며느리인 제가 해야죠. 남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려니 제가 마음이 안 놓여서요. 네가 언제부터 며느리 노릇에 관심이 있었어? 10년 동안 명절에 얼굴 한번 비추기도 힘들어 하더니 갑자기 왜 이래? 어머님, 그건 재욱 씨가 바빴잖아요. 수복 씨 있는데 왜 자꾸 딴소리야? 더 이상 이 얘기 꺼내지 마. 어르신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며느리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무리 장남 부부가 잔머리를 굴려도 어르신이 넘어가지 않았죠. 잠시 서 있다가 앞치마를 벗어 식탁 위에 놓고 말없이 현관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어르신 옆에 앉았습니다. 어르신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주름진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원래 애들이 착한 애들인데 어미가 늙으니까 걱정이 되어서 저러는 거야. 나 때문에 수복 씨가 마음고생이 많지. 내가 아들 대신 미안해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식이 뭐래도 감싸는 게 어머니라는 걸 저도 알았죠. 어르신의 눈가에 맺힌 물기가 보였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퇴근길 버스에 앉자 생각이 달라졌어요. 반찬의 트집을 잡고 진료 일정을 몰래 바꾸고 기관에 민원을 넣고 며느리를 보내 그만두라고 하고 이번에는 직접 돌보겠다고 나서고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어머니 걱정 때문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속셈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지만 직감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채 집으로 향했어요. 그 뒤로 장남이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들이닥치던 사람이 감쪽같이 사라지니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고요한 날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저와 어르신의 일상이 다시 평온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도착하면 어르신의 혈압을 재고 약을 챙겨드렸어요. 식사 후에는 거실 햇볕이 드는 자리에 어르신을 모셔다 앉혀드리고 머리를 빗겨드리곤 했죠.
빗질을 할 때면 어르신이 눈을 감고 콧노래를 흥얼거리셨어요. 그 모습이 어린아이 같아서 가슴이 아리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수복 씨,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 요즘 얼굴이 야위어 보여서 걱정이야. 저야 잘 먹고 다니죠. 어머님이나 잘 드세요. 나는 수복 씨가 해주는 밥 먹으니까 걱정 없어. 수복 씨가 걱정이지. 어르신이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돌봄을 받는 분이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시는 게 늘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누군가에게 돌봄을 주고받아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진심으로 서로를 챙기는 사이에서는 누가 돌보는 사람이고 누가 돌봄을 받는 사람인지 구분이 사라지죠. 저와 어르신이 딱 그랬어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공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어르신이 제 팔을 잡고 걸으시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시집 와서 고생했던 이야기, 아이들 키우느라 밤잠 설쳤던 이야기.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졌지만 꾹 참았어요. 어느 날 오후 어르신의 낮잠 이불을 턱까지 덮어드리고 조용히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전화기를 꺼내 번호를 눌렀어요. 나야, 돈은 구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번 달은 넘길 수 있어.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어요. 어르신이 들으시면 괜한 걱정을 하실까봐 조용히 통화를 했죠. 응,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끊을게. 그때 뒤에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어르신이 잠에서 깨어 베란다 문 앞에 서 계셨어요.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머님. 별거 아닌 전화였어요. 주무시다가 왜 나오셨어요? 바람 차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어르신이 고개를 갸웃하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의아한 눈빛이었지만 더 묻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 별거 아니면 됐어. 어르신의 등을 부축해 안으로 모셔드렸어요.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들키면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평화로운 날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장남이 오랜만에 며느리와 함께 어르신 집에 찾아왔어요. 한동안 나타나지 않더니 갑자기 둘이서 함께 오니 불안한 예감이 스쳤죠. 어서 오세요. 차 준비할게요. 차를 내온 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장남이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남이 중간에 화장실에 다녀왔고 며느리도 잠깐 복도를 오가더라고요. 그때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였습니다. 내 시계가 없어졌어. 장남이 갑자기 손목을 확인하며 소리를 높였어요. 분명히 화장실 세면대에 올려놨는데 없어. 영지야, 네가 치웠냐? 아니, 나는 못 봤는데. 어디 떨어진 거 아니야? 떨어질 데가 어디 있어. 세면대 위에 딱 올려놨는데. 장남과 며느리가 화장실과 거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슨 상황인가 싶어 저도 부엌에서 나왔어요. 안 보여. 진짜 비싼 명품 시계인데 그냥 없어질 리가 없잖아. 갑자기 장남이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더니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시계 하나 못 찾겠다고 집안 구석구석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바로 경찰을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순간 이 사람이 나를 의심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당당했어요. 저는 떳떳했으니까요.
참 평범한 사람들이나 할 만한 순진한 생각이었죠.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집안에 있던 사람은 어머니하고 저기 요양보호사분 뿐입니다. 어머니는 거실에 계속 앉아 계셨고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바로 알아챘어요. 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였습니다. 경찰이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거실, 화장실, 부엌을 차례로 살피더니 마지막으로 제 가방 앞에 섰습니다. 가방 좀 열어보셔도 될까요? 네, 그럼요. 열어보세요.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없어야 했죠. 경찰이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번쩍이는 금속이 보였어요. 명품 시계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한 박자 늦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당했구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님 보셨죠? 이 사람이 10년 동안 우리 어머니 집에 드나들면서 얼마나 더 빼돌렸는지 모릅니다. 오늘 현장에서 딱 걸린 거예요. 그동안 뭘 얼마나 더 가져갔는지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세상에, 믿었던 사람한테 이런 일을 당하다니 어머님이 얼마나 충격받으셨겠어요. 저희가 진작 손을 썼어야 했는데. 장남 부부가 번갈아가며 저를 몰아세웠어요. 한치의 빈틈도 없는 완벽한 합작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짜고 온 거였어요. 저는 안 그랬어요. 그 시계 저는 만진 적도 없습니다. 누가 넣은 거예요. 하지만 증거가 제 가방 안에 있었어요. 아무리 억울해도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이런 거였어요. 어르신이 거실 소파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에 당혹감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죠. 그 눈빛이 칼보다 더 아팠습니다. 일단 경찰서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과 함께 현관으로 향하려던 순간 어르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팔을 붙잡으셨어요. 수복 씨, 저번에 베란다에서 동구한다고 전화하던 거 나 다 들었어. 급하게 돈이 필요했으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내가 도와줬을 텐데 왜 이런 짓을 했어? 가슴에 못이 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전화 통화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르신마저 저를 의심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안 그랬어요. 그 돈은 제 개인 사정이에요. 제발 절 믿어주세요. 저 남의 물건에 손대는 그런 사람 아닌 거 어머님이 잘 아시잖아요. 어르신이 제 팔을 잡은 손에 힘이 풀렸어요. 고개를 떨구신 채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세상 어떤 말보다 무거웠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했지만 가방에서 시계가 나온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조사실 형광등 아래서 제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 경찰서로 연락이 왔어요.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시네요. 돌아가셔도 됩니다. 어르신이었습니다. 증거가 눈앞에 있었는데도 그분은 끝내 저를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그 마음을 생각하니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섰지만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요. 장남이 즉시 요양기관에 민원을 넣었어요. 기관에서 연락이 왔을 때 담당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수복 선생님, 이번 건은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해고였어요. 10년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해고 이후 아침마다 전화기를 붙잡고
요양기관마다 연락을 돌렸습니다. 혹시 요양보호사 자리 있을까요? 경력 10년이고요. 지금은 자리가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디에서나 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네 번째 기관에 전화했을 때였습니다. 자리가 나면 연락 주실 수 있을까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정수복이요.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아, 혹시 죄송합니다. 저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끊긴 전화기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걸요. 장남이 뿌려놓은 씨앗이 업계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이야기. 이 바닥이 넓어 보여도 좁았어요. 한번 찍힌 낙인은 지워지지 않았죠. 살면서 이런 막다른 골목에 서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요. 저는 그 골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집에 앉아 통장을 펼쳤어요. 잔고를 확인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남은 돈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어요. 숫자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달라지는 건 없었죠. 그때 전화기가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어르신의 며느리가 아니라 제 며느리요. 어머님, 하윤이 수술 무사히 끝났어요. 그래? 다행이다. 괜찮은 거지? 네, 의사 선생님이 경과가 좋다고 하셨어요. 지금 마취해서 깨고 있는데 눈 뜨자마자 할머니 찾아요. 올 수 있으세요? 그럼 당연하지. 금방 갈게. 하윤이한테 할머니 간다고 해줘. 밝은 목소리를 내려고 애를 썼어요. 전화기를 내려놓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 어린 손주 하윤이가 희귀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모자랄 판에 아들마저 교통사고로 먼저 가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잔인한 일이 있을까요? 며느리가 어린 하윤이를 안고 혼자 버티고 있었어요.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는 며느리와 손주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었죠. 치료비를 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해야만 했었어요. 베란다에서 몰래 했던 그 전화가 바로 이것이었죠. 그 전화 한 통이 어르신의 오해를 불러왔고 저를 도둑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병실 문을 열자 하윤이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 작은 손이 저를 향해 뻗어왔어요. 그 손을 잡는 순간 목구멍이 뜨거워졌지만 억지로 웃었습니다. 우리 하윤이 잘 참았구나. 할머니 왔어. 아프지? 다 나을 거야. 웃는 얼굴 뒤로 눈물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이 아이 앞에서만큼은 무너지면 안 되었습니다. 이 작은 손을 놓는 순간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리니까요. 병원을 나섰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당장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자리는 구해지지 않았어요. 낮에는 이곳저곳 전화를 돌리고 밤에는 하윤이 다음 치료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계산하다 잠이 들곤 했죠. 천장을 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날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어느 저녁
라면 하나를 끓여 먹으려고 냄비에 물을 올리는데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어르신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수복 씨, 나야. 목소리가 예전보다 많이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는 건지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수복 씨, 내가 한 달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10년을 봤는데 내가 모를까. 수복 씨는 절대 그런 짓 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걸 왜 몰랐을까? 아니, 사실은 그날도 알고 있었어. 근데 겁이 나서 입을 못 연 거야.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내 아들이 이런 나쁜 짓을 한 것을 인정하는 거니까. 내가 그걸 인정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내가 바로 믿어주지 못한 거 미안해요. 시계 얘기가 나오고 경찰이 오니까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못했어. 수복 씨 눈을 봤어야 하는 건데 난 겁만 먹고 있었어.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 상황에서 누가 바로 믿어요. 어머님이 경찰에 말해서 없던 일로 해주신 것 자체가 저를 믿어주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전 충분히 감사해요. 그래도 내가 더 일찍 전화했어야 하는 건데 한 달이나 걸렸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르신이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어르신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수복 씨, 사실 전화한 건...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요즘 재욱이가 자꾸 서류를 가져와서 도장을 찍으래. 무슨 서류인지 물어봐도 어머니는 몰라도 된다. 그냥 찍기만 하면 된다고 해. 내가 안 찍겠다고 하면 화를 버럭 내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복 씨, 나 무서워. 아들인데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요즘 재욱이 눈빛이 달라. 예전에 내 아들이 아닌 것 같아. 며느리도 맨날 와서 어머님 건강 걱정된다면서 요양원 얘기를 슬슬 꺼내고 나 어디 보내려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어머님, 수복 씨, 부탁이야. 다시 나 좀 돌봐줘. 수복 씨 아니면 내 곁에 진짜 아무도 없어. 제발, 내가 이러다가 내 명대로 못 살겠어. 어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발이라는 그 한마디가 귀에 박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저는 해고된 상태였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어르신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뭐 누가 맡겠나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르신의 떨리는 숨소리를 듣고 있자니 머릿속에 계산이 멈춰버렸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갈게요. 정말? 네,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냄비 위로 물이 넘치고 있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르신 집 앞에 섰습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매일 서던 현관 앞인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가방 안에는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나물 재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장남이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야? 왜 여기 와요? 당신 해고된 사람이잖아. 요양보호사로 온 거 아닙니다. 어머님 친구로서 안부를 살피러 왔어요. 친구? 무슨 친구? 아이, 나가요. 당장 나가. 친구가 안부 인사를 하러 오는 걸 막을 권리는 보호자한테도 없습니다. 장남의 눈이 커졌어요. 예전의 저와 다르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참기만 하던 사람이 아니었죠. 문 너머로 집안이 보였어요. 거실에 장남 부부의 옷이 걸려 있고 구석에는 여행용 캐리어와 짐이 쌓여 있었습니다. 완전히 들어와 살고 있는 거였어요. 경찰 부릅니다. 부르세요. 저는 불법으로 들어온 게 아니니까요. 장남 옆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어르신이 앉아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눈이 그렁그렁해지셨습니다. 수복 씨, 정말 왔어? 어머님, 왔어요. 밥은 드셨어요? 아이고, 이 사람아, 진짜 왔네. 어르신이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셨어요. 한 달 사이에 손이 더 마르셨더라고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얼굴도 한층 수척해지셔서 마음이 아팠어요. 장남이 뒤에서 씩씩거리더니 참지 못하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담배를 태우러 나간 거였죠. 저는 바로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변변한 반찬이 없었어요. 가져온 나물 재료와 있는 재료를 모아 된장국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죠. 어르신이 식사를 드시는 동안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양해를 구할 게 있어요. 제가 24시간 여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없는 동안 재욱 씨 부부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필요해요. 녹음기를 하나 설치해 두려고 합니다. 녹음기? 네, 어머님을 지키려면 증거가 있어야 해요. 괜찮으시겠어요? 어르신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수복 씨가 하는 거면 믿어. 해. 장남 부부가 지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가지와 서류 더미가 어지러이 쌓여 있었어요. 그 사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녹음기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어요. 어르신에게 돌아와 두 손을 잡았죠. 어머님, 며칠 뒤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서류에 절대 도장 찍지 마세요. 무슨 말을 해도 절대요. 아시겠죠? 알았어. 꼭 다시 와야 해. 반드시 올게요. 현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어요. 어르신이 작은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며칠 뒤 장남 부부가 외출한 틈을 노려 어르신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르신에게 인사를 드리고 곧장 장남 부부의 방으로 들어가 녹음기를 회수했어요. 작은 기계를 가방 깊숙이 넣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지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죠. 어르신의 식사를 차려드리고 집을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가방 속 녹음기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에는 발소리와 문 여닫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잡음 사이로 장남 부부의 목소리가 서서히 들려왔어요. 요양원 답사 다녀왔는데 괜찮더라. 보호자 동의 없으면 퇴소 못하는 곳이야.
어머니 한번 들어가시면 마음대로 나올 수 없어. 그래? 그 정도면 확실하네. 근데 언제 보내려고? 빠르면 다음 달 어머니 도장만 받으면 돼. 입소 동의서. 재산 위임장 다 한 번에 처리하자. 집은? 어머니 들어가시면 바로 매물로 내놔. 시세가 지금 괜찮으니까 빨리 처분해야 돼. 아유, 그래야 빚을 메우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제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머니 집 팔아도 빠듯해. 적금이랑 보험까지 다 정리해야 돼. 어머님이 순순히 도장을 찍으실까? 평생 자식한테 약한 사람이잖아. 뭔지 설명 안 하면 그냥 찍으실 거야. 그건 그래. 어머님 성격에 당신이 계속 밀어붙이면 결국 찍으실 거야.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처음부터 어머니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이 목적이었죠. 자신을 끝까지 감싸주던 어르신의 그 마음을 이용하려 한 거였어요. 녹음이 이어졌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나저나 시계건은? 어머님이 고소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지만 그 사람 계속 또 집에 드나들면 내가 직접 고소하면 돼. 내 시계니까. 그 요양보호사 아줌마 표정 봤어? 완전 울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좋게 나가라고 할 때 나가면 서로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남의 집 일에 참견이야? 짜증나게. 그 여자 떼어놓지 않으면 요양원 입소고 뭐고 진행이 안 돼. 어머니 곁에서 지키고 서 있으니까. 한 번 더 오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계속 나타나면 내가 다시 고소하려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어폰을 뽑아버리고 두 손을 떨며 주먹을 쥐었어요. 명품 시계는 처음부터 함정이었습니다. 저를 도둑으로 만들어 어르신 곁에서 쫓아내기 위한 각본이었어요. 10년의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그 시계가 이 사람들의 손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저야 남인이 그렇게 막대한다고 쳐요. 하지만 어르신한테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요?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어머니잖아요. 분노라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하지만 이성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녹음은 몰래 녹음한 것이라 경찰에 바로 제출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증거로 쓰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했죠. 그때 머릿속을 스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르신의 딸. 미국에 살고 있다고 들었던 그 딸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어르신 딸에게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시차 때문에 그쪽은 이른 아침이었을 겁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요양보호사 정수복이라고 합니다. 급한 일이라 이렇게 연락드려요. 어머, 안녕하셨죠? 제가 매번 연락드려서 감사 인사 드린다고 하고는 못 드렸네요. 죄송해요. 어머니는 잘 지내시죠? 딸의 목소리가 단번에 긴장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장남이 트집을 잡기 시작한 것부터 진료 일정을 바꾼 일, 명품 시계로 저를 누명 씌운 일, 해고된 일, 그리고 어르신이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까지요. 그게 정말이에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보내드릴 테니 직접 들어보세요. 녹음 파일을 전송했어요. 몇 분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을 때 그 안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이게 우리 오빠 맞아요?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했다고요? 요양원에 가도? 집을 팔아? 나 참 진짜 어이가 없어서. 녹음 속 내용이 전부 사실입니다. 아주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비행기표 끊을게요.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그동안 어머니 좀 잘 부탁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딸을 만났어요. 캐리어를 끌고 나온 딸의 얼굴에는 긴 비행의 피로와 단단한 결의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바로 가시죠. 네. 택시를 타고 어르신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응시하는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어르신 집 앞에 도착했어요. 거실에 있던 장남 부부가 딸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희원아, 너 왜 여기 있어? 아니, 미국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왔을까? 오빠, 나 다 알아.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거, 집 팔려고 한 거, 전부 다. 어떻게 사람이 그러니? 어머니가 오빠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많은 재산 사업한다고 다 가져가더니 뭐가 더 필요한 건데? 장남의 눈이 흔들렸어요. 녹음도 들었어. 어머니 도장 받아서 입소 동의서랑 재산 위임장 한꺼번에 처리하겠다고 한 거. 오빠 목소리도 다 남아있어. 그건 네가 오해한 거야. 어머니가 요즘 판단력이 많이 흐려지셔서 자식이 관리하는 게 당연하잖아. 내가 장남인데. 그 순간 딸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오빠가 하긴 했구나. 뭐? 어머니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그러니까 오빠가 어머니를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했다는 거잖아. 지금 본인 입으로 그거 인정한 거야. 장남의 입이 굳어졌습니다. 자기 변명이 오히려 자기 계획을 증명해 버린 거였어요. 며느리가 장남의 소매를 잡아당겼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어르신이 거실 소파에 앉아 이 모든 대화를 듣고 계셨어요. 장남을 바라보는 눈에 분노가 아닌 깊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자기 아들이라고 착한 아이라고 감싸주던 어머니였어요. 그 어머니의 눈에서 마지막 희망마저 꺼지고 있었습니다. 딸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장남 부부가 어머니를 퇴소가 불가능한 불법적인 요양원에 강제 입소시키려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된 것은 돈의 흐름이었어요. 장남 부부가 해당 요양원에 계약금을 입금한 내역이 통장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요양원 측에서도 장남이 직접 시설을 방문해 둘러보고 계약서에 서명까지 한 사실을 확인해 줬어요. 입소 예정일까지 잡혀 있었죠. 장남 부부가 노인 학대 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장남은 발뺌을 했어요.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알아본 겁니다. 강제로 보내려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수사가 깊어지면서 장남 부부의 진짜 속사정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사업 실패로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어요. 채권자들의 독촉이 거세지자 어머니의 집과 재산을 처분해 메우려고 했던 겁니다. 요양보호사에게 트집을 잡은 것도, 진료 일정을 몰래 바꾼 것도, 명품 시계를 가방에 넣은 것도, 며느리를 보내 그만두라고 한 것도, 직접 돌보겠다고 나선 것도 전부 하나의 목적을 위한 수순이었어요. 어머니 곁을 지키는 저를 떼어내고 어머니를 요양원에 가두고 재산을 빼돌리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짜여진 각본이었습니다. 재판이 열렸어요. 미수에 그쳤기에 장남 부부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량이 가벼워서 억울하지 않았냐고 물으신다면 아예 아니라고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장남의 처벌보다 어르신을 무사히 구한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재판이 끝난 날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법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르신이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두 손으로 꼭 놓지 않겠다는 것처럼요. 수복 씨,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 아들이 그런 짓을 했는데 끝까지 날 지켜준 사람은 수복 씨였어. 고맙다는 말로는 모자라.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름 사이로 굴러내리는 눈물을 닦아드리려 손을 뻗었는데 제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으려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년간의 시간, 누명, 해고,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그때 딸이 다가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제가 멀리 있는 동안 어머니 곁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아닙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딸이 고개를 들며 말을 이었어요. 남편한테 연락해서 한국으로 오라고 했어요. 이제 어머니를 미국으로 모시고 가려고요. 제가 직접 곁에서 모실 겁니다. 어르신이 딸의 손을 잡으셨어요. 딸이 어르신을 안아드렸습니다. 저는 한 발짝 물러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이것으로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며칠 전 어르신과 딸이 저를 한정식 집에 초대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이런 데는 처음이라 괜히 손이 어색했죠. 어르신이 제 앞에 반찬을 하나하나 덜어주셨어요. 10년 동안 제가 해드리던 일을 어르신이 거꾸로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수복 씨, 하나만 물어볼게. 그날 베란다에서 동구한다고 전화하던 거, 그게 대체 무슨 일이었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딸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시 망설였죠.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에 손주가 희귀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것도 모자라 아들마저 교통사고로 먼저 갔고요. 하루아침에 남편하고 아들을 둘 다 잃었습니다. 딸이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며느리가 혼자 어린 손주를 안고 버티고 있어요. 치료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돈이 없어서 제가 벌어서 대고 있었어요. 그날 전화가 그거였어요. 수술비를 마련해서 보내준다는 전화였습니다. 어르신과 딸이 말을 잃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수복 씨, 그런 사정이 있었으면서 왜 한마디도 안 했어? 내가 도와줄 수도 있었잖아. 어르신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전화기에 입금 알림이 떴습니다. 5억 원. 눈을 의심했어요. 몇 번을 다시 확인했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보내신 거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안 돼요. 돌려드릴게요. 저 돈 바라고 그 이야기 한 것도 아니었어요. 어머님. 수복 씨, 거절하지 마. 이제 내가 미국 가면 우리 언제 또 보겠어. 10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줬잖아. 그 은혜를 돈으로 갚을 수는 없지만 이 정도는 해주고 싶어. 수복 씨 손주 아픈데 내가 혼자 미국 가면 나 거기서도 편히 못 있어. 그러니까 마음 편히 받아줘. 퇴직금이라고 생각하고.
알겠지? 어머님, 그 손주 꼭 낫게 해줘요. 약속해.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서 어르신과 마주섰어요. 어르신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복 씨, 건강해야 해. 알았지? 어머님도요. 꼭 건강하세요. 어르신이 딸의 팔을 잡고 출국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셨어요. 한번 뒤를 돌아보시더니 작은 손을 흔드셨습니다.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이거 하윤이 치료비로 써. 내가 돌봐드렸던 어르신이 주신 거야. 어머님, 이걸 어떻게... 고마운 분이셔. 하윤이 꼭 낫게 하자. 알았지? 사람을 돌본다는 건 그 사람의 편이 되어준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을 놓지 않았고 그 편도 끝내 저를 놓지 않았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